지능형 의료 데이터 연구실 논문 세미나 고도로 다중화된 이미지와 환자 변수로부터 생존 예측을 위한 딥 멀티모달 그래프 기반 네트워크 논문입니다. 먼저 발표자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민이며 고려대학교 의료정보학과 지능형 의료 데이터 연구실에서 수학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요 연구 관심사는 딥러닝과 유전자 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예측 및 정밀 의료입니다. 먼저 논문을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의 출판 연도는 2023년 3월 최신 논문이고요. 저자는 샤오항, 앨리스, 그리고 진, 외 2인으로 총 5명입니다. 저널은 Computers in Biology and Medicine이고 저널 임팩트는 2021년 기준으로 6.698이었습니다. 논문 유형은 리서치고요. 이 논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암 생존 예측, 심층 다중 모드 그래프 기반 네트워크 모듈 및 조직 이미지와 환자 임상 데이터를 결합하는 새로운 임베딩 모듈 제안입니다. 주요 용어를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MC는 특정 타겟과 결합하도록 한 금속 태그 항체를 사용하여 생물학적 샘플에서 금속 태그 분자를 검출하는 방법, 이미지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PV는 환자 변수로서 연령이나 유전자 발현과 같은 환자 임상 정보를 포함하고요. HR은 위험비, 대조군의 위험률 대비 실험군의 위험률,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걸린 시간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 단어들은 앞으로 소개할 논문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중 IMC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질량 세포 분석. 이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각기 다른 금속성 태그를 붙인 항체가 표적에 가서 붙으면 항체가 가지고 있는 금속성 태그를 식별하는 조직 프로파일링 방법입니다. 여러 차례 병렬로 여러 단백질 공간의 표현을 캡처하며 단일 세포 해상도로 수십 개의 질병 관련 바이오마커를 정량화하는 공간 해상도의 고차원 지도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양의 미세한 공간적 구조와 종양세포의 이질적 표현성은 생존을 포함한 암 예후와 임상 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IMC는 단일 세포 수준에서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를 이용하여 환자의 예후를 알려줄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자동화된 생존 예측 방법은 IMC의 세밀한 공간 편형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생존 예측 방법입니다. 콕스 비례 위험 모형이라고 부르고요.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인기 있는 생존 예측 모델입니다. 변수와 로그 위험 사이의 선형 관계를 가정하여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즉 위험비를 예측합니다. 그러나 선형 관계를 가정하는 이런 방식 때문에 오히려 복잡한 연관성을 지닌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최근 보완할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서 논문의 저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IMC 이미지의 풍부한 공간적 표현 정보를 이용하는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지 정보와 연관된 다양한 임상 정보를 적절히 매칭할 임베딩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저자는 모든 이미지 영역의 공간 표현형 정보와 모든 임상 변수 사이의 관계를 적응적으로 고려하는 딥러닝 모듈 및 다양한 임상 정보 임베딩 모듈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 가지 모듈을 가진 심층 다중 모드 그래프 기반 네트워크라고 제시를 하게 됩니다. 모델을 설명하기 앞서 모델에서 사용한 공개 데이터셋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공개 유방암 데이터 세트고요. 추적이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센서드라고 해서 중도 절단으로 판단을 하는 데이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다른 딥러닝에서는 보통 결측치로 처리되거나 하는 데이터인데요. 이런 경우 좀 빼거나 아니면 다른 값을 채우거나 하지만 생존 분석에서는 이 자료들을 포함하여서 계산을 합니다. 이게 그 환자가 추적이 안 되는 거지 관찰이 안 될 뿐이지 눈앞에 안 보인다고 해서 죽었다 꼭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셋들은 각각 환자의 변수의 수, 그다음에 충족이 안 되던 그런 평균적인 시간에 대한 중앙값, 그리고 추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율, 그리고 총 환자 수, 샘플 수, 그리고 IMC 채널 수를 명시를 합니다. 이 채널 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가 몇 장,
이렇게 이미지용화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중 왼쪽에 있는 데이터 메타브릭은 유방암 국제 컨소시엄 데이터 세트고요. 원발성, 치명성 유방암 표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이 샘플에서 RNA와 DNA 사이의 불일치, 불완전한 데이터, 개인 관련 조직 병리학 지표를 기반으로 한 사례를 전부 제외를 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바젤 데이터 세트에서는 코호트 환자들은 원발성 유방암 진단에 관한 데이터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IMC 이미지는 전부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은 규격으로 맞춰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통 이 저자가 요구한 지표는 방사선 요법 치료인데 방사선 요법 치료가 아니라 면역 요법 데이터밖에 없어서 바젤 데이터셋에 한해서는 원래 RT로 들어가야 됐던 자리에 이 IT 자료를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두 데이터 세트에서 총 9가지의 지표를 공통적으로 뽑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5개의 임상 특징, 진단 시의 연령, ER 상태, 화학요법 지표, 호르몬 치료 지표 및 방사선 요법 지표입니다. 이 경우 바젤에서는 IT로 대체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가지 대표적인 유방암 관련 지표들입니다. 두 데이터 세트에 대해 모든 중도 절단과 중도 절단되지 않은 샘플과 마커 그리고 채널을 사용을 했고요. 모든 IMC 이미지는 쌍선형 보관을 사용하여 170 by 170 픽셀로 크기가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모델입니다. 모델은 다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력에 따른 임베딩 정보를 이용한 RM 모델, 그리고 생존 예측 구간입니다. 임베딩은 입력 데이터가 연령, ER 상태, 화학요법 지표, 그리고 호르몬 치료 지표, 방사선 요법 지표인 임상 특징과 유전자 지표 4가지로 구성된 환자 변수일 경우 환자 변수 임베딩 모듈인 PVEM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임베딩 모듈을 거쳐서 벡터화됩니다. IMC 이미지는 모든 고차원 지도 약 50개에서 52개의 채널이 전부 사용되며 레스넷 50 모델을 이용해 CNN 백본으로 CNN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특정 IMC 마커는 선택하지 않고 모델이 알아서 모델의 생존 분석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마커의 특징을 추출하도록 합니다. 과적합 방지를 위해서 채널 수를 2048개에서 128개로 줄이기 위해서 백본 뒤에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삽입하여 차원수를 줄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온 IMC 피처는 채널에 따라서 6by 128의 차원을 가지게 됩니다. PVEM, 앞서서 말씀드렸던 임베딩 모듈입니다. 환자 변수 임베딩 모듈로서 이 환자 변수는 이 임베딩 모듈에 의해 처리되어 각 환자 변수에 특화된 임베딩 벡터를 각각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나이, 4개의 유전자 지표와 같은 특징은 싱글 스칼라로 ER 상태, CT, HT, RT, IT와 같이 클래스를 나누는 것이 가능한 지표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하여서 벡터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각각 1by 128 쉐입으로 벡터화되게 되고 이것은 이후 RM 모델의 밑에 차후 이제 진행될 IMC 이미지 데이터와 함께 결합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IMC 이미지인데요. 여기서 한 거랑 여기서 한 게 같이 합쳐져서 이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인 이 RM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RM층은 동일한 토폴로지를 가진 두 개의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층입니다. 이 토폴로지는 무슨 뜻이냐면 컴퓨터 네트워크 요소들을 물리적으로 연결해 놓은 거고 그 연결 방식이란 뜻이라서 같은 구성으로 된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RMRM 구조는 각 IMC 이미지 영역의 공간적 표현형 정보와 모든 9개의 환자 변수 사이의 관계를 고려합니다. 이 구조는 각 IMC 영역과 환자 변수 사이의 모든 관계쌍을 인코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각 쌍이 생성과 관련성에 따라 확장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각 공간 영역을 별도의 노드로 나타내고요. 이 환자 변수는 여기에 통합된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변수 형태로 개별 노드로 추가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총 42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36개가 IMC 영역 그리고 그 9개가 지정된 9개의 변수의 영역인 노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른쪽에 보는 그림과 같이 그림의 영역이 뒤쪽으로 확장이 되고요. 9개의 변수는 이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IMC 이미지와 환자 변수는 서로 통합되고 그래프 컨볼루션을 사용하면 각 노드와 인접한 연결된 이웃 노드의 특징이 집계된 벡터를 컨볼루션으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IMC 이미지 영역은 모든 환자 변수의 기능을 수신을 하고 각 환자 변수는 모든 IMC 기능을 수신하게 됩니다. 또한 그래프 컨볼루션 중 각 자체 노드의 일부 기능을 보존하는 각 노드에 대한 자체 원본 엣지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RMRM이 이렇게 각 그래프 컨볼루션이 학습된 가중치를 통해 이웃하는 특징 벡터를 선형으로 변환한 다음 결과 벡터를 합산하고 활성화 함수를 출력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표준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에서는 이웃 노드는 중앙 노드를 향해 갈 때 균등하게 가중치가 부여되나 이 논문에서는 GAT라고 하는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 접근법을 통해서 이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가중치가 동일하게 고정되지 않도록 처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중치는 각각 달라지게 되고 이 가중치 정도에 따라 중요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을 봐주시겠어요? 이 부분에 잘 보시면 9바이 128이라고 하는 노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환자 변수의 추가 노드입니다. 이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층을 통과하고 나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라고 하는 글로벌 풀링 레이어로 그래프 컨볼루션의 아웃풋은 풀링의 결과로 1바이 128의 작은 차원으로 축소가 되고요. 이거를 임상 정보가 담긴 노드와 다시 한번 연결을 하면 10바이 128의 벡터가 컨캣 때 길게 한 줄로 뽑기 때문에 다시 1바이 1280 차원으로 이렇게 하나의 벡터로 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계층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이 되고요. 이때 활성화 함수는 렐루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최종 결과로 인해서 나온 이 세 번째 이 과정, 최종 결과로 인해서 나온 값은 스칼라 값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라던가 어떤 변수라던가 이제 하나의 값이 나온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나온 어떤 수칙 값을 기존에 사용되던 콕스 생존 분석 모델에 대입하여 로그 함수로서 이 스칼라 값이 의미하는 위험의 의미, 위험 정도를 추정하게 됩니다. 해당 모델에서는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모든 실험에서 구현더와 하이퍼 파라미터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백지 크기가 8인 것은 주어진 메모리 조건에서 더 빠르게 훈련할 수 있었던 크기이고요. 에포크는 300, 백지 사이즈는 8,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사용했고 러닝 레이트는 0.0001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드롭 아웃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모든 구성에서 드롭 아웃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 무작위성이 모델의 성능에 대한 이해를 방해할 수 있고 추가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대한 작업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길 이 모델을 해석하기 위해서 드롭 아웃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에포크마다 학습
데이터를 셔플을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는 이제 균등하게 이제 이렇게 적절한 랜덤성을 가지고 있고요. 학습을 할 때는 원본 데이터를 8대2로 나누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검증하기 위해 다시 5fold 밸리데이션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다만 IMC 이미지 데이터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IMC 이미지 자료를 사용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미지 딥러닝에서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처리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뒤집기, 회전 등과 같은 어떤 이미지 처리 절차를 무작위로 이미지에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왜곡하거나 하진 않았다고 하고요. 뭐 90도로 회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180도로 돌린다거나 하는 그런 정도로만 이미지를 처리를 해서 부족한 이미지 데이터를 그렇게 보충하여서 이제 학습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다음 표는 각 공개 데이터에 따른 모듈 적용별 생존 예측입니다. 각 방법의 생존 예측 성능은 C-인덱스라고 하는 지표를 사용해서 평가였는데 이는 생존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이 C-인덱스의 범위는 0에서 1까지이며 여기서 1은 예상 사망 시간의 완벽한 순위를 나타내고 0.5는 무작위 예측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1에 가까워질수록 좀 더 좋다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이 C-인덱스를 표본들의 생존 시간의 오름차순으로 나열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 IMC 이미지만 적용을 했을 때 가장 결과가 좋지 않았고요. 환자 변수만 적용했을 때가 그 다음으로 결과가 좋지 않았고 이미지와 환자 변수를 모두 하면서 중간에 어떠한 처리 과정을 넣고 뺐냐에 따라서도 계속해서 모델의 결과 차이가 났지만 이 논문에서 설명하는 가장 최종적인 모델 결과로는 가장 베스트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와의 비교 테이블입니다. 본 모델 이제 최신 선행 모델 5개와 기존에 사용되던 생존 분석본과 같이 비교한 모델의 결과가 이제 C-인덱스로 평가한 것이 왼쪽 테이블이고요. 여기서 앞선 2개가 기존에 사용되는 그런 선형적인 생존 분석법, 그리고 밑에 있는 5개가 최신 연구들 중 하나입니다. 이 중에서 디핏을 제외를 하고는 나머지 4모델 전부 본 모델과 똑같이 연령, ER 상태, CT, HT, RT 그리고 4가지 유전자 지표를 사용한 동일한 환자 변수를 사용한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비교하기 좋았다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역시 결과가 좋았던 거는 본 모델이고요. 오른쪽 테이블 보시면은 기존의 생존 분석법만을 이용한 결과와 모델의 결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CPH는 콕스 생존 분석 모델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이 콕스 생존 모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변수에 따른 선형적인 예측법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관계가 이렇게 좀 1대1적인 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를 사용을 해서 이런 생존 분석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자가 이 모델의 유용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로 제시를 한 카플란 마이어 생존 곡선입니다. 이제 하나의 테스트 폴드에 대해서 생존 곡선을 그린 자료고요. 모델을 통해서 저자는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이제 유방암 환자군을 구별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폴드에 적용했을 때도 이 비슷한 그래프를 얻었다고 하고요. 이 카플란 마이어 추정 방법은 관찰 시간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지점의 사건 발생률을 계산하는 생존 분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이 3,000일 정도 흘렀을 때 여기 고위험군의 그래프를 보시면 서바이브 비율이 거의 0에 수렴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생존한 사람의 비율이 낮다는 의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모델을 제시를 하면서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구별하는 이 능력은
개인화된 환자 관리를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성능을 보였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 메타보릭 데이터셋과 바젤 데이터셋 두 가지에 다 이것을 수행하여서 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저자는 이 모델에서 환자 변수의 가중치 랭킹을 제시를 했는데요. 가중치는 두 코호트 사이에서 서로 다른 패턴과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두 코호트의 순위는 달랐고, 예를 들어 상위 두 개의 환자 변수, 메타보릭 같은 경우에는 AG와 유전 변수인 이제 MKI67이었지만, 바젤 같은 경우에는 ERBB2라고 하는 유전 점수와 HT 검사법에 대한 어떤 지표가 가장 이제 점수가 높았습니다. 이 환자 변수에 대한 가중치의 차이는 메타브릭에 비해서 바젤이 훨씬 작았고요. 그래서 이제 저자는 이 가중치 랭킹을 매기는 이 표를 제시를 하면서 이 모델은 생존 예측에 기여하는 요인을 이해하고 추가 분석을 위해 샘플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환자 변수에 대한 가중치가 특히 높거나 낮은 경우에 이 요소만 체크를 하여서 세포 수준에서 정량적인 분석을 사람이 다시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였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이 논문에 대한 이제 모델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MRM 그래프는 전체 IMC 이미지와 모든 바이오마커에 걸쳐 모든 환자 변수와 공간 표현 정보 간의 관계를 고려한다. 그리고 각 환자 변수와 공간 영역 사이의 관계는 그 강도에 따라 확장되므로 RMRM은 요인 간 상호 관계를 더 잘 파악하고 설명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보조 재구성 작업을 통해 각 환자 변수에 의미 있는 인베디드 표현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환자 변수 인베딩 모듈을 제한, 이러한 표현은 RMRM의 이미지 기능을 사용하여 관계형 학습을 지원하고 생존 예측을 개선한다. 이 모델은 셀 분할, 마커 선택 또는 기본 딥러닝 데이터 파이프라인 등 외부 기타 입력 처리가 불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이 연구 결과를 요약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MC의 공간 바이오마커 표현이 특히 환자의 다른 임상 데이터와 결합할 때 생존 분석에 도움이 된다. 이 모델에서 수행되는 IMC의 기능 통합은 비이미지 데이터에 초점을 맞춘 이전 방법에 비해 뚜렷한 이점을 제공한다. 생존 분석을 위해서 환자의 임상 매개 변수만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성능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처럼 다중화 이미지의 가치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IMC와 같은 공간 오믹스 기술은 임상 실습에 적용할 경우 개인화된 예측을 향상하고 환자의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요약하였습니다.